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다시 장마권에 들어선다고 하죠. 충북과 제주 지역에 쏟아졌던 물폭탄이 다시 수도권을 덮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그래서 주위에 축대나 산비탈이 있을 경우 비가 오지 않는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 당국도 비상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각오로 미리미리 취약지구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어제 그 만취 상태였던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보기도 좀 뭐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말리니까 트럭까지 몰고 여자친구한테 돌진까지 했습니다. 그간 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해마다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데이트 폭력 실태는 어떤지,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 여성의 전화 송란희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란입니다. 어제 그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건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기도 이건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말로 딱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는 이제 피해자분이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단은 크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지하시고 가해자를 놓치지 않게 같이 노력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오토바이로 그 트럭을 쫓아가는 시민들의 용기를 보고서 저도 정말 참 우리나라가 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런 식의 폭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늘고 있습니까? 글쎄 이게 사실 정부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많이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경찰청 통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5년, 16년 지나면서 6천 몇 건, 7천 몇 건, 8천 몇 건으로 이렇게 입건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트폭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네. 원래 좀 많았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건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신고 건수가 좀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 신고 건수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은 원래 많았는데 예? 네, 이게 신고가 안 돼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요새 이제 신고하는 추세가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지금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일반 폭행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상담했을 때는 그렇게 처벌받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신고할 때부터 어려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고를 하러 가서 가해자랑 무슨 사이냐? 그러면 애인 사이다. 그러면 그런 건 처벌 안 된다. 잘해도 벌금 얼마 나오고 만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이 있는
그리고 성폭력이랑 뭐 핸드폰 같은 걸 부숴가지고 재물손괴가 같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은 무혐의 처리되고 재물손괴만 인정해서 벌금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요, 네네. 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안 되죠? 뭐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죠. 근데 데이트 한 종류예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 데이트 폭력인데 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봤을 때는 스토킹도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종류예요. 왜냐하면 뭐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은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경우들도 글쎄요. 전에 연인 관계였던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요, 이렇게 가해자들이 이 애인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막 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런 심리 상태가 뭘까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사적인 관계, 특히 뭐 배우자나 연인 간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거의 처벌하지 않고 처벌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가 폭력을 허용한다. 아니면 최소한 방관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가해자들이 상대를 인격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통제나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가해자의 이유 같은 거 들어보면 명확한데 야, 너 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서 자기가 폭행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경우도 다 비슷하고 그래서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뭐 너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하냐. 너가 어떻게 나를 안 만나겠다고 하냐. 뭐 이런 건데 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폭행하지는 않겠죠. 명백히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통제의 수단으로서도 폭력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불륜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렇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관계를 더 뭐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 생기는 둘만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불륜이라고 해서 더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불륜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얘기하기 훨씬 더 어렵다, 폭력을. 왜냐면 불륜 관계 때문에 그렇게는 상담할 때 느껴지고 있어요. 네. 지금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도 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작년 통계로는 저희가 사실은 상담이 뭐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상담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퍼센티지에 보면 25%에서 30% 정도 될 정도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조금씩 얘기하면 거의 다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으로 시민분들이 그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한데요.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한 50%가 넘고요. 전체 폭력 중에. 나머지는 성적인 폭력, 뭐 경제적인 거, 정서적인 거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특히 기억에 남는다면 뭐 그 대학생 커플이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신체적으로 많이 폭행하고 성폭력도 같이 하고, 뭐 이랬던 케이스를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이 여성이 이거를 방어한다고 이 남성을 팔을 잡다가 뭐 핥혔는지 이랬는데, 신고하러 갔더니 이거는 쌍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쌍방 폭행이다. 네.
처장님, 네. 여성분들이 말이에요. 예? 네네. 이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그 남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징후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 열등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가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데이트 폭력은 계속 사소하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고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징후를 조심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 피해자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한테 이렇게 좀 피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데이트 폭력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다루고 신고될 건을 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정말 근본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다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처벌하면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고요. 네.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너무 다르고 사실 봤을 때 그래도 처벌이 된다 이러면 집행유예 몇 개월 나오거나 아니면 벌금 얼마 나오거나 이런 정도예요. 봤을 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데이트 폭력 같은 거를 처리합니까?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가정폭력 방지법이 있잖아요. 이제 속칭해가지고. 거기는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체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동하면은 격리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경찰서로 분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신고한 다음에 즉시 가해자랑 피해자를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영국은 클레어법이라 그래서 전과공개제도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과공개제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여성이 남성을 사귈 때 이 남자 전과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국내에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거의 사실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조회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예방법이 있습니까? 예방법이요? 예. 예방법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예방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데이트 폭력이 처음부터 어제 사건처럼 그렇게 무차별하게 폭력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에 땀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때린다거나,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폭력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대처법이라면 대처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사귀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상담기관 같은데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논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 이제 출근길 슬슬 마무리될 시간이죠. 8시 29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출근길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연희 진출램프 그리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 따라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도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는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원룸교부터 성동교까지 계속해서 긴 구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창동교에서 노원교 지날 때까지는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벤츠가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 3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는데 이 독일차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순환 시대죠. 예. 제2의 뭐 디젤 게이트, 제2의 폭스바겐 사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로 유명한 이제 다임러라는 회사명은 다임러죠. 다임러가 이제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이미 독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디젤 차량 300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로5, 유로6 기준 디젤 차량이고요. 폭스바겐하고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료로 정비를 해주겠다는 거고 2,850억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투입을 해서 300만 대에 대한 수리를 한다는 건데 일단 지금 벤츠 측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다. 이번 엔진은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다들 느낌이 폭스바겐 때도 딱 비슷한 데자뷰가 딱 생길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리콜 계획이 없다 그러네요. 이것도 폭스바겐 때도 그렇죠. 폭스바겐도 처음에 미국에서만 계속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 국내 소비자 차별하다 결국엔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지적된 그 엔진이 벤츠의 주력 디젤 엔진 2개예요. 환경부 발표를 보면 이 두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량이 국내에 47종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출시한 그 모델 말고는 대부분 이 두 엔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총 11만 대 정도가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같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아직 벤츠 코리아는 이번엔 발표한 건 유럽 내 차량이 300만 대라는 거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내 소비자들은 뭐 궁금하고 불만이고 하죠. 이제 벤츠는 다들 최고급차로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독일에서도 최고급차 맞습니다.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이 차량까지 이 브랜드까지 이 디젤 게이트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됐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차 그리고 디젤차에 대한 어떤 불신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이미 우리나라 지금 새 정부는 2030년까지인가요? 디젤차 뭐 없애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서 더욱더 이제 불신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은 지금 외국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기소가 된 상태죠, 이 사람 지금? 재판을 받고 네? 첫 공판이 열리기 전 하루 전에 그 이름이 이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총괄 사장인데 하루 앞두고 재판장 법원에서 오세요라고 했더니 저 독일에 있습니다. 못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아니 검찰은 출금해야지 왜 안 하냐. 출금을 잠깐 풀어줬다는 거죠. 이 해외 출장 있고 본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업 경영 활동에 너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잠깐 풀어줬는데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거든요. 본사에서 근무하는 제가 왜 한국 가서 그런 순환 고초를 겪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법공조를 요청한다라고 해도 별 이렇게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폭스바겐판 뭐 법원을 우롱한 뺑소니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폭스바겐 재판에도 상당한 어떤 지장을 초래하겠죠.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저임금 인상을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어제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빠졌고 여야 4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 간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최저임금 부분
1년을 한번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년 1월 1일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16% 올해보다 16% 이상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엄청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일부 주유소든 편의점이든 이런데 알바생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찬반이 좀 약간 갈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수위 조절, 속도 조절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함께도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찬반이 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찬반론이 있으니까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약간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탈원전 이 부분도 이제 전기값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김진표 위원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 30년 앞으로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오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역시 임금의 완급 탈원전도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의 문제겠죠.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문제도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맞습니다. 있는 어제 부분인데.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나사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발 요인이 제일 크다고 그러죠. 나라별로 보면 중국발 요인이 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환경부에서도 발표하고 했던 거는 중국발 요인이 한 60%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내 요인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나온 거죠. 국내 요인이 52%고, 국외 요인이 48%고, 중국발 요인은 34% 수준 정도.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되게 낮았습니다. 원래 이게 그동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한국에서만 조사한 거지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미 공동조사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한 건데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원래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을 때는 겨울하고 봄철이잖아요. 초봄 그렇죠. 때잖아요. 3월 이때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조사 기간은 5월, 6월이에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되게 최근에 다 느끼시면 좀 줄어들었잖아요. 여름 되면서. 이때 실시를 하니까 중국발 비율이 좀 낮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우리 이거 가지고도 물론 중국에 얘기를 할 겁니다. 니들 34%나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중국에 면제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시기를 바꾸면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 맞습니다.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나 초봄에 앞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이번 것도 국내외 80개 기관 580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예요. 예산도 많이 들었겠죠. 이걸 또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장소도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올림픽 공원 있는 그쪽에서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좀 여러 있으니까 오히려 좀 서해안 근처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요. 아니 사방에서 다 해야 되는 거고 시기별로 좀 나눠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킨집에서 맥주 배달해 주는 거, 우리 합법화됐죠. 예. 합법화됐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먹어봤어요? 저는 직접 가서 먹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이 치맥 배달, 그런데 맥주 배달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치맥은 되는데 맥주는 안 된다. 치맥이라는 건 이제 치킨이 중심이고 맥주는 이제 곁다리로 끼는 치킨집에서 배달이고 맥주는 맥주가 중심이고 거기에 치킨을 이제 안주로 시킬 때, 그러니까 수제 맥주집에서 이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건데 왜냐? 잠깐 이제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원래 주류 통신 판매는 안 됐죠. 극히 일부분만 됐었는데 작년 7월에 이제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맥주를 합법화 시켰어요. 그래서 치킨 맥주, 족발 소주 이런 배달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수제 맥주집이나 스타트업 일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술과 안주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당일 배송, 맥주 테이크아웃, 정기 배송 이런 서비스가 생기니까 기존 주류 업체나 술집 등에서 이제 견제나 반대를 해서 그래서 국세청 어떻게 해줘요라고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죠. 근데 국세청이 이제 술집에서 술이 중심이 된 그 배달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킨 맥주 같이 먹는 건데 치킨집에서 맥주를 배달시킬 수 있는데 수제 맥주집에서
술과 치킨은 같이 못 먹는 겁니다. 맥주는 안 된다는 건데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하고 맥주 10병 맥주 10잔은 그 피처는 가능하고 수제 맥주집에서 맥주 한 병하고 안주 10개 이건 또 안 되는 약간의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야, 이 신기하네. 아침에 이 치맥 얘기하니까 갑자기 치맥이 땡기네요. 목요일에 다들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예. 치맥은 되고 맥주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오늘 다뤘는데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 방안도 포함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많이 다루셨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면세점은 별도 영업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마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역별로 다르지만 2주, 4주 문을 닫고 그리고 자정 이후부터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 제한을 하겠다는 게 어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동네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2주, 4주에 어디 가서 쇼핑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복합 쇼핑몰 정의를 어떻게까지 할 거냐. 그리고 백화점, 마트, 아울렛, 영화관 어떤 업종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야지 복합 쇼핑몰인지 의무 휴업일을 대형마트하고 똑같이 할지 영업시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내일 모레가 벌써 중복이네요. 저는 사실 초복이 언제였는지 정신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중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기온 빠지고 힘도 없고 진짜 더위 먹지 않게 다들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중복 전에 선조들의 시원한 여름나기 비법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양식부터 여름나는 방법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보양식 뭐 잡수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 먹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친구들이 잡수시는 모양이죠? 뭐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일상적으로 그냥 뭐 여름에 좀 뭐랄까 단백질 보충하자 그러면 삼계탕 정도. 삼계탕. 예, 그렇죠. 근데 삼계탕이 옛날부터 삼계탕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삶이 이제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는 17세기 들어와서야 재배가 가능했어요. 그전에는 인삼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산삼이었죠. 그럼 뭐 1년에 뭐 몇백 불이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었고 뭐 주로 이제 황기 정도 이렇게 넣어서 뭐 같이 끓인다든가 이제 한약재 끓여 넣는 것들은 그런 거는 이제 나온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음식은 아닙니다. 근데 주로 이제 보양식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단백질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옛날에는요. 예, 그래서 단백질 보충 식품으로는 이제 값싼 고기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쉽게 기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길렀던 것이 첫째가 닭이고요. 닭을 많이 길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근교에서는 돼지하고 집집마다 또 많이 기른 동물이 개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돼지, 닭, 개인데 근데 돼지는 경험적으로 느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나요. 상하기가 쉽죠. 빨리 상하는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빨리 상하는 이제 고기였기 때문에 저 여름철에는 이제 집에서 늘 기르는 동물, 닭 아니면 개, 이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단백질 보충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경 사회에 아주 좀 일반적인 좀 습성이었죠. 닭 아니면 개. 그러면은 이게 개고기 이 보신탕마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좀 있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따르면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동물이에요. 인간이 기르기 시작한 것이. 3만 년이 넘는다고요. 석기 시대부터 길렀는데
최초의 용도는 식용이었다는 거죠. 다른 용도가 왜냐하면 다른 동물을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사냥, 목축 이런 용도인데, 근데 목축보다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길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식용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럼 뭐. 개고기 먹은 것이 우리나라만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양반이 있었고 서민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고 계급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서 이게 먹는 보양식이 달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계급사회, 신분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차별적 표식이랄까요? 예. 차별의 도구들을 발전시켜왔죠. 옷도 다르게 입었고요. 뭐 장신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만큼 그 차별성이 두드러졌던 것들도 없거든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분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서 밥상에 올리는 반찬 가지수가 제한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임금이 이제 뭐 7첩 반상 뭐 이제 양반 정도 돼야 7첩이고 일반 서민은 이제 5첩 이하, 임금이 돼야 12첩 뭐 이런 식으로 반찬 가지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잘 지켜진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유럽에서는 이제 기사들 시대였고요. 이제 무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 귀족들은 사냥한 고기를 먹어야지 가축을 먹는 거는 이제 치매니 깎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향신료에 특히 이제 후추 같은 것들에 목을 맸던 거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이제 취지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고기를 먹더라도 천한 고기와 안 천한 고기 이걸 나눴던 거죠. 근데 짐작해 보건대는 이제 천하게 기르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먹이를 안 주고 왜 저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화장실에 변소 밑에다가 돼지 키웠잖아요. 개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변소란 단어 들으니까 아주 신선합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나 돼지나 그렇게 인분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건 천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쉽게 이제 집에서 집집마다 그냥 따로 먹이를 안 줘도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사는 동물이 개였기 때문에 서민들은 이제 개고기를 많이 먹었고요. 양반들, 귀족들은 이제 이 서민들이 먹는 개고기를 같이 먹는 건 천하다. 그래서 개고기를 끓이는 똑같은 조리법으로 이제 쇠고기를 써서 저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육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육개장이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게장인데 게를 안 쓰고 쇠고기를 쓴다고 해서 육개장이라고 해서 양반 음식으로 꼽혔죠. 그렇군요. 그 육개장. 그래서 저는 이게 육개장이라는 게 이게 뭔가 사실 맨날 그랬는데. 그냥 게장 그러죠. 게장. 개고기를 끓인 장. 근데 복날이 내일인데 복날은 뭐 먹었어요? 복날에 육개장 먹었나요? 그렇죠. 복날에 이제 많이 먹는 음식이고요. 닭 먹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게와 닭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서민용 단백질 보충원이었다라는 거였고요. 좀 더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18세기쯤 돼서는 이제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뱀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뱀. 1750년대에서 70년대 한 20년에 걸쳐서 뭐 축차로 청계천을 전체를 준설을 합니다. 영주 때 준설을 다 하죠. 복날이 내일 모레 됩니다. 죄송합니다. 준설을 하는데 준설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엄청난 흙을 퍼올리거든요. 그 흙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동대문 안쪽에 쌓아둬요. 작은 산이 생깁니다. 그 산에 이제 서울의 있는 거지들이 거기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굴 속에 파고 들어가 산다고 해가지고 거지 중에서도 제일 좀 낮은 거지 그래서 땅거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땅거지라고는 못하니까 면전에서는 땅꾼 이렇게 불러줬고요. 진분지게꾼처럼. 근데 이게 수천 명에 달했어요. 그 가산에 땅굴 파고 사는 거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측한 마음을 품으면 무슨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다. 우려가 되니까 영조가 생업을 하나 주자. 그래서 도성 밖에 나가서 뱀 잡아다가 도성민에게 파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꾼이 뱀잡이와 동의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렵에 도성민이 늘어나고 마땅하게 단백질 보충거리가 없다 보니까 또 요즘이 이제 뱀이 많이 나올 때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뱀이 진짜 고단백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 나가서 뱀을 잡아다가 이제
뱀 째로 팔기도 하고 예. 큰 서출 걸어놓고 끓여서 팔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연세 드신 청취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청계천 복개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60년대 말에는 청계천변에 이 뱀탕집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전부 이제 18세기 이른바 가산 땅굴의 뱀탕 파는 역사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 뱀 그러니까 갑자기 보양식이 장어도 생각이 나고. 예? 그보다 더한 것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뭐 진짜 그거 고단백 음식.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이제 살모사, 구렁이 밑에다가 이제 다른 글씨가 또 있어요. 그거 파는 집에서 예. 두더지 이런 것들. 아, 두더지도. 예. 땅 속에서 나오는 거 그냥 다. 별별 저 동물들은 다 이제 먹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슨 뭐 정력에 좋다는 등 강장제라는 등 해가지고 혐오식품처럼 이제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18, 19세기 이 빈민들이 또 가난한 거지들이 잡아다가 팔던 음식에서 유래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 왕은 뭘 먹었어요? 왕. 왕은 이제 고기가 잘 안 떨어졌어요, 식탁에서.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걸.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다고. 모든 남들이 그렇죠. 예. 고기도 잘 먹었고요. 우유도 먹었고요. 우유. 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우유 못 먹었죠. 우유 뭐 젖소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유도 먹었고 영조가 오죽하면은 우유를 끊었어요. 송아지가 불쌍하다고. 내가 어미소의 젖을 대신 먹는 바람에 송아지가 못 먹는다고. 우유를 끊은 격도 있고요. 뭐 제호탕 그래서 이제 매실 좀 까맣게 태워서 그거 가지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다는 음식들이 처방이 있었는데 그래도 더위는 이기는 게 불가능했어요. 오죽하면 더위는 이게 맞서 싸울 게 아니라 피해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피서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 피서. 피한이라는 그렇죠. 말은 없어요. 추울 때는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데 더울 때는 집 밖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건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 갔을까요, 그때? 계곡으로 가고 물가로 가고 이런 거죠. 예, 그런 걸 이제 피서라고 그랬습니다. 왕도 피서 갔을까요? 별장이 있어요. 워낙 이제 그 대궐 안에 크니까 좀 시원한 곳에 앉아 있고 또 부채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일을 줄이고 옷을 가볍게 입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러는 게 피서법이었죠. 그러니까 옷을 가볍게 입는다는 게 이제 모시옷 같은 거 입으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 잘 통하는 옷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몸을 다 가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왕의 체면이나 귀족들의 체면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인 접촉을 피하는 거죠. 쉬는 거예요. 조회를 파한다든가 오늘 조정은 좀 휴가를 쉰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뭐 이 중복 더위에도 택배 하시는 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날라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복더위에는 남의 집 방문도 안 하는 거였어요. 되게 그래요? 가면 벗고 있으니까 되게 벗고 있는데 남의 집에 불쑥불쑥 들어가서 서둘러 옷 입게 만드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서 더울 때는 이제 밖에 안 나가고 남의 집 방문 안 하고 남의 집 방문 이게 예의였던 거죠. 그게 일종의 휴가죠, 뭐. 그렇죠, 뭐. 예? 밖에 안 돌아다니고. 뭐 한여름에 이제 특별하게 뭐 가물거나 홍수가 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더운 때 들에 나가서 일한다는 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대자는 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부채 붙이는 게 대표적인 피서법이었던 거죠. 예, 진짜 요새 덥기는 엄청 덥습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여름 보냈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 벌써 여기서 줄일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